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간 경비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민간 경비 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민간 경비와 공경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공경비는 경찰청이 있죠. 자, 경찰청에 있는 이제 경찰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는 걸 공경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민간 경비라는 것은 뭐냐면 경비 업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민간 경비의 의의를 보면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이렇게 의뢰인의 생명이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금을 의뢰자로부터 지급받고 각종 위해로부터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도급관계다. 경비 업체가 있죠. 민간 업체가 있고,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한번 보시면 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에 이제 경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경비 업체에서 이 경비원을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고 대신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개념은 민간 경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간 경비 개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경비의 개념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부분을 이제 출제를 하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형식적이라는 거는 뭐냐? 결국 실무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인데, 허가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자,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 실무적인 개념이죠. 근데 실질적 개념은 뭐냐? 개인 단체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 감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경비, 정보 보호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 업법에 규정된 수행하는 활동, 결국 공경비와 민간 경비를 개념하는 결국 이 법적인 개념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 실무적인 개념이라고 일단 한다면,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개념으로 어떤 활동, 작용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개인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도 감소시키는 이러한 일련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의와 이제 협의를 또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광의는 뭐냐? 광의는 모두 포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범, 범죄 예방, 그다음에 재난 예방, 이제 화재 예방이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협의는 뭐냐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 이제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제 협의의 개념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국민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그리고 범죄 예방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보면 방제나 방화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민간 경비의 특성이 있어요. 민간 경비의 조직은 일반 조직과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조직과 과정이 나타난 이제 어떤 위험성, 사건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범죄 예방 활동을 하다 보면 범죄자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돌발성. 그리고 기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출동을 해야 돼요. 신속하게. 왜냐면 불이 났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성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영리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경비는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 민간 경비의 경우에는 돈을 받고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보내주는 것이니까 영리성, 여기다 비영리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성이 특징이다. 민간 경비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니까 영리성이 특징이죠. 다만 민간 경비도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범죄 예방의 점에서 공익성과 공곡성도 같죠. 그러니까 민간 경비라고 해서 전혀 공익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강제력은 어떠냐? 공경비에 비해서 한정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경비는 강제성이 더 크죠. 그러나 민간 경비는 함부로 이렇게 강제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이 말이고요. 특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 공경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민간 경비는 의뢰를 받은 자에게 이제 대가를 받은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경비의 주체가 나와요. 고객의 의뢰를 통해서 보수를 받고 이렇게 경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래서 주사무소의 소재지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민간 경비업을 하려면 누구 허가를 받아야 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자, 목적은 결국 시설물을 보호하고 고객의 생명, 신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 경비라는 게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고객을 재산,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민간 경비의 보호 대상 경비원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민간 경비는 모든 자가 아니고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요. 이제 공경비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는데. 민간 경비의 경우에는 의뢰를 한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역할을 보면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 지금 이제 경비를 서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다. 그럼 현행범 체포는 사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 경비도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현행범 체포 이외에 긴급 체포를 할지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자, 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거의 경비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일반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민간 경비원은 법 집행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법 집행권 없고요. 그다음에 뭐든 수사권 이런 거 없죠.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행범 체포 요거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을 집행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민간 경비 업무의 종류예요. 이거는 이제 경비업법이라는 과목 2차 과목에서도 뭐 거의 중요하죠. 여기서도 꼭 알아야 되는데 5가지가 있어요.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설 경비라는 것은요. 이제 시설이나 장소도 들어가요. 아파트랄지 그거. 그다음에 이제 시설 경비는 장소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다른 많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많이 모이는 곳에 도난이나 화재, 그다음에 혼잡을 방지하는 거. 이게 이제 시설 경비, 혼잡 경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기장이다. 그러면 그 장소잖아요.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혼잡을 막는 거. 이것도 시설 경비라고 그래요. 시설 장소에 도난, 화재, 혼잡을 막는 거고. 호송 경비는 뭐냐면 운반 중이에요. 이게 보관 중이 아니에요. 이게 보관이 아니라 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에 대해서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안 들어가요. 사람은 호송 경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변보호 경비는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거 특수 경비가 아니고요. 기계 경비는 뭐냐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에 의해서 그 S1 있죠. 예전에 세콤이라고 하는 S1 여기에서 기기를 설치해요. 이제 감지기와 송신기를 이 건물에다 설치해 놓습니다. 야간 등에. 이제 그러면 이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 아무튼 센터로 이렇게 수신을 합니다. 수신을 해서 도난이나 화재를 막는 거. 이게 기계 경비입니다. 특수 경비는 공항, 항공기를 포함하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도난 방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민간 경비에 들어가요. 자, 그럼 민간 경비 공공성을 보면 민간 경비도 이제 범죄 예방 활동을 하죠. 국가나 지방자치 임무이기도 하지만 민간 경비도 범죄 예방을 임무로 합니다. 다만 특정 의뢰자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공경비와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서 유지 활동도 해요. 사회의 평온 유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 방지 활동이겠죠. 자연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한다, 도난 방지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결국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민간 경비원들 경비업도 범죄 예방, 질서 유지, 위험 방지 활동한다. 자, 넘어가시죠. 공경비를 보시면요, 이제 민간 경비와 공경비. 그래서 민간 경비를 볼 때 이제 공경비와 비교되는 개념인데, 공경비는 주로 경찰이나 경호처에서 담당하는 거겠죠. 국가기관이 법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경비는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공경비는 법 집행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교통 단속 위해 방지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수사까지도 들어가겠죠. 이런 모든 활동이 공경비입니다. 결국 공경비는 이렇게 범인을 체포 수사를 하거나 범죄를 예방 진압을 하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공경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좀 전에 민간 경비는 특정 의뢰인이었다면 여기 공경비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공공성이 특징이죠. 물론 이제 민간 경비에 공공성이 일부 있었죠.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거야. 어떤 특정 의뢰인과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영리성이 아니에요. 비영리성이죠. 이렇게 이 민간 경비는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공경비는 비영리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서 강제력이 있죠. 강제력이 있죠. 그래서 일반 경비, 공경비는 모든 국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을 하는 공익성과 그리고 비영리성과 강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치안 메커니즘 공경비와 민간 경비 두 축을 갖고 있죠. 자, 공경비를 보충하는 게 민간 경비일 거예요. 그러면 공경비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경찰이 모든 걸 다 담당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민간 경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공경비가 민간 경비 도움 없이 질서 유지, 공공 안전을 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 이 민간 경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 그러면 공경비와 상호 비교에서요, 상호 관계를 보면 상호 갈등 요인,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갈등 요인으로 상호 정보 교환이 없다. 상호 경쟁 의식이 있다. 역할 기준이 불명확하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뭐 탐정사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경비가 갖고 있는 분야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연 민간 업체의 탐정업을 허용할 것인가? 여기 이제 논란이 되듯이 따라서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어떤 갈등 요인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 따라서 민간 경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경비가 원칙이고 민간 경비는 보충적이고 보조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재원 측면을 보면 공경비의 재원은 세금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 경비의 재원은 청원주 등 지금 시설주가 지급을 하는 도급 계약에 의한 비용으로 의한다는 것이 차이고. 자, 민간 경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요인, 공경비의 인력 부족, 민간 경비의 어떤 필요성의 중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가요.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공경비와 민간 경비 비교 이제 자주 출제하죠.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념적으로 보면 결국 여기서는 법 집행인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공사이익 보호라면은 여기에는 뭐예요? 사익을 보호하죠.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호합니다. 민간 경비의 경우에는 결국 여기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의뢰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역할에 있어서도 범죄 예방 진압이 우선이라면 여기는 범죄 예방과 손실 예방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죠. 여기에는 수사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다음 범죄 진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손실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죠. 의뢰자의 손실을 예방하는. 여기는 통치권이고 계약에 의한 거고, 일반 국민이라면 의뢰자만 대상으로 하고 강제력이 있죠. 그래서 강제력이 제약이 있다. 함부로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전달 조직 보면은 이제 주체입니다. 주체. 자, 공경비와 민간 경비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여기는 영리 기업이죠. 그래서 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 잘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무기 휴대가 되지만 여기는 무기 휴대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특수 경비원은 무기 휴대가 돼요. 특수 경비원은 무기 휴대가 되지만 나머지는 안 돼요. 이제 그다음에 일반 원칙적 권력을 안 갖고 있죠. 자, 다음 갈까요? 넘어갈까요? 이제 공경비와 민간 경비의 공통점도 잘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일단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은 공통점이죠. 질서 유지라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위험을 방지하는 것,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법을 집행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거는 차이점이라고 되겠는데, 보면 차이점을 보면 공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인데 민간 경비는 민간 기업 영리단체다. 공경 경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경비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 공경비는 이런 법 집행을 갖고 있지만 공경비는 한정됐다라고 하는 거고, 공경비는 어떤 수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민간 경비는 손실을 예방하는 거지 수사를 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법령의 근거에서 이루어지지만 공경비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차이점, 공통점 이거는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자, 민간 경비의 성장 이론인데 요거는 뭐 거의 매일 시험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간 경비가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하는 이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제 환원 이론이에요. 경제 환원 이론.
또는 경제 환원론적 이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경제 환원론이라는 게 뭐냐? 특정한 사회 현상의 원인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됐다. 그럼 실직자가 증가하죠. 실직자가 증가하죠. 그럼 비례적으로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죠. 실직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범죄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그걸 범죄를 막아야 되니까 민간 경비가 성장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 바로 민간 경비 발달을 찾는 건데 일단 보면 첫 번째 어떻다고요? 경기가 침체된다고.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많아진다고. 실업이 많아지면 범죄가 증가한다고요. 범죄가 증가해요. 범죄가 증가하니까 범죄를 예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간 경비가 성장한 거다. 결국 이 경제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니까 민간 경비가 발전했다. 이게 바로 경제 환원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특징을 보면 순수한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는 게 경제 환원 이론이죠. 그다음에 거시적 접근에서는 실업의 증가가 범죄가 늘어나고 실업이 경제 일반 침체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 경비 시장이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근데 이런 경제 환원 이론의 문제점은 이 사회 범죄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것이 필요한데 지금 경제 환원은 어때요? 경제만 갖고 하는 거죠. 사회 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그 원인을 오직 경제 문제로 고려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거는 단편적이라는 거죠. 경제가 호황일 경우에도 그러니까 방금 경제가 불황일 때만 보는 건데 호황일 때도 범죄가 증가하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경제 환원론은 경기 침체일 때는 설명이 된다고 치자. 근데 경제가 호황일 때도 범죄가 증가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설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화 이론이 있어요. 공동화 이론이 있습니다. 공동화 이론은 뭐냐면 이제 경찰이 이제 법에 정한 역할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요게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야. 이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여기서 이 공이라는 말은 비일공짜거든요. 비일공짜. 비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완하거나 대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민간이 발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공경비가 지금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공경비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민간 경비가 성장한 거다. 그러면 공경비가 못하는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 이런 거죠. 따라서 민간 경비는 경찰이 수행하는 본래 기능 역할에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 보충하는 거죠. 이 공경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거죠. 공경비와 민간 경비는 상호 갈등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경찰이 범죄 예방, 통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됨으로써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런 보완해 줘야 된다. 특징은 바로 사회적 관점이에요. 좀 전에 경제 환원 이론이라는 것은 정치적 관점으로 봤다면 이 공동화 이론은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치안 사각지대,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발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익 집단 이론이 있어요. 이익 집단 이론. 민간 경비도 하나의 독립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경비업체도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규모를 팽창함으로써 성립한다.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다. 민간 경비업체도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력을 확장해서 단체가 된 거다. 플레비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민간경비의 존재 이유를 이익 집단을 이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이제 방치될 재산이 있다는 거죠. 방치될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1억의 재산이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일단 화재나 도난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비 업체에다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그럼 3천만 원을 주고 이 1억을 보호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7천만 원은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이 민간 경비는 바로 이 이익 집단에 의해서 자체 발전한 거다 이거요. 그럼 보시면 경제 환원론 공동화 이론과는 달리 민간 경비를 독립된 행위자로 인식하는 거야. 민간 경비는 어떤 경제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경찰의 사각지대 이게 아니라 어떤 독립되고로 설명한 게 프레벨 이론이에요. 민간경비는 고유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집단 이익을 극대화한 거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은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이익 집단으로서 내부적 결속, 제도화, 조직화의 결과에 의해서 세력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 결국 성장은 원동력이다. 결국 어떤 집단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어떤 이 성장의 원동력을 삼는 이게 이익 집단 이론이라는 거지. 이거는 결국 핵심은 바로 독립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앞에 봤던 경제 환원론이나 또는 공동화 이론과 다른 점입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이 있어요. 수익자, 이익을 보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불안해, 그러면 내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 스스로 감당한다. 그래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게 원칙이라는 이론.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편익을 위한 비용은 수혜를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인 성격, 역할, 기능에 관하여 통념적인 인식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 있다. 그러면 개인적 측면은 어떠냐? 개개인 차원은 개개인이 해야 된다 이거죠.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해야 된다. 결국 원래 경비라는 것은 개개인이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바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자기들이 이익을 받는 거니까. 자,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아까 공동화 이론은 이거죠. 원래 경비는 경찰이 하는데 공경비가 하는데 그게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민간경비가 발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은 그렇지 않다. 수익자 부담에 입각한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민간경비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공경비가 아니라 민간경비가 부담하는 게 맞다. 개인이나 단체의 사유산적 보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체제 수호와 같은 역할에 한정이 되고 거시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돼야 하고 개인 영리 사업은 무제한 동원해서는 안 되고 수익자인 개인이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넘어가실까요? 공동 생산 이론이 있어요. 공동 생산 이론. 현재 수많은 사회 문제 극복을 위해서 경찰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잖아요. 범죄방 통제를 하고 하는 것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성장한다. 이게 공동 생산이야. 왜? 이제 사회 문제가 많아지니까. 사회 문제가 많아지니까 경찰도 필요하고 민간경비 필요하다 이런 거죠. 기존의 경찰이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 욕구, 시민의 안전 욕구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부분은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를 해서 민간경비의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니라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공동화 이론은 보조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체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공동생산이론. 함께. 민간경비의 능동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게 바로 공동생산이죠. 주체적 차원을 인식을 하고 치안 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역할과 민간경비 공동 참여로 이루어진다. 자, 민영화 이론입니다. 자, 민영화 이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국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 결국 이 국가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한다는 거죠. 북한을 본 것처럼 비효율성이다. 그럼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민영화로 가거든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민간의 역할 증대를 통해서 민간 경비가 증대되었다고 본다. 자,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도 2010년 최초로 설립된 소망교도소, 이게 이제 민영교도소거든요.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80년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반대적 입장에서 시장 경제 논리를 도입해서 국가 독점에 대한 비효율성. 그러니까 국가가 독점하면 비효율성이에요. 북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효율성이 낮아요. 국가가 모든 걸 독점해버리면. 자, 자율적인 경쟁 개념을 도입해 국민들이 자율적 경쟁 개념이에요. 국민들이 서비스 공급을 참여할 수 있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준다.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감소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경비를 줄이는 대신 민간경비 역할을 증대하자.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가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론과 관련해서 셉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CPTD인데 이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거든요. Crime Prevention 범죄를 예방한다. through 뭐를 통하여 Environment 환경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환경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울타리도 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범죄를 줄여준다 이런 내용인데 물리적 환경을 개선을 해서 시민의 질을 향상하는 거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뉴만의 방어 공간.
그러니까 어떤 주거의 방어 공간을 잘 만들어서 하는 제퍼리가 이제 셉테드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과거의 범죄에 대한 연구는 범죄인, 그에 둘러싼 인적 환경, 그래서 범죄자의 환경, 이 범죄인이 타고났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으로 이렇게 국한했으나, 이를 탈피해서 범죄가 행해지는 장소와 공간 등 물리적 환경으로 관심을 이동을 하는 거죠. 1차적 전략, 2차적 전략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1차적 전략을 2차적 전략으로 이제 바꾸는 거.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범죄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는 환경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거죠. 자, 셉테드는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범죄 기회를 차단하자. 한마디로 범죄의 상황을 예방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셉테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통적 셉테드와 현대적 셉테드 개념이 나와요. 전통적 셉테드는 단순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 대상을 강화하는 이 타겟, 그다음에 이제 THA죠. 이제 하드닝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딱 통제하는 이런 것만 강조해서나, 현대적 이렇게 셉테드는요, 여기에다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보호만 했다는 거죠. 도둑이 막는 거를. 그러면 요게 셉테드의 1차적 기본 전략과 2차적 기본 전략이 있는데, 1차적은 이 자연적 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자연적 접근 통제를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2차적으로는요, 이 조직적 통제, 기계적 통제, 자연적 통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차적으로 자연적 통제는 예를 들면 뭐 보안 등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출입문을 딱 두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보안 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스스로 어떤 소유의식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적 통제뿐만 아니라 조직 기계적으로는 2차적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고,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보호 가치는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공간을 형성해야 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보호 가치가 높으면 어때요? 거기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플렌팅과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이제 질병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제 원래 의료 모델이었는데, 이게 범죄 모델로 갔어요. 1차, 2차, 3차인데 1차는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CCTV도 설치하고, 또는 이제 방범창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가자는 것이 1차 예방이고요. 2차 예방은 우범자 있죠. 그 소년범들 있잖아요. 이게 범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자. 이게 2차 예방이고요. 이게 3차 예방은요, 실제 범죄자들이 다시 못 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3차 예방입니다. 그러면 1차 예방을 보면 범죄 발생 원인을 찾아 그러한 원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환경 설계.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환경을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1차 예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이웃 감시랄지 방범 교육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 이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2차 예방은 범죄 발생하기 전에 우범자 있죠. 이렇게 그 비행 소년들 있잖아요. 이런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나 부모,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3차 예방은 이제 실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범죄를 범한 대상자로 해서 범죄로 나가지 않도록 체포, 기소하고 처벌하고 교육하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민간경비 성장 요인은 이제 보면은 사회 전체의 범죄, 손실 문제를 증가했다. 지금은 이제 사회 범죄가 늘어나고 손실이 늘어나고 적절한 공권력이 되게 어렵죠. 경찰로는 다 어렵다. 그리고 안전 의식이 증대되면서 지금 이제 민간 경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게 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